원피스에는 3개의 세대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시대부터 시작하면 두 번째는 로저가 해적왕이 되기 전의 세대입니다. 해적왕이란 것도 없고 라프텔이란 것도 모르는 해적들이 해적의 감성과 본업에 충실한 위대한 악로를 모험하는 정말 진짜의 리얼 모험의 세대인 것이죠. 다만 이 세대는 골디로저라는 남자와 녹스디즈백이라는 걸출한 해적들이 있었기에 위대한 악로의 종착지인 로드스타에도 도착했다가 그 이후에 라프텔이라는 진짜 숨겨진 섬까지 다가가 그 라프텔에서 세계의 진짜 역사를 알게 되는 세대이기도 하며 세계의 정상의 어두운 비밀까지 다가가 세계 정부와 이무가 정지시켜놓은 톱니바퀴를 굴리기 시작한 그런 세대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골디로저는 그 굴러가기 시작한 세계의 톱니바퀴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으로 대해적 시대를 열어 다음 세대가 놀 수 있는 판을 깔아버리는 선택을 하며 이 세대가 마무리됩니다. 探せこの世の全てをそこに置いてきた 그렇게 세 번째 세대의 시대가 오고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원피스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입니다. 이 세대의 이야기는 골디로저가 죽으면서 대해적 시대를 열어 누가 해적왕의 왕좌를 차지하고 누가 세계 최고의 보물 원피스를 차지하고 누가 누구와 손을 잡고 누가 누구를 배신하면서 누가 해적왕의 길에서 탈락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지지만 해적왕의 길, 즉 라프텔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네그리프라는 것을 찾아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이것을 찾으려면 이미 앞서 나가 있는 실무에나 상황들을 쓰러뜨려야 하고 그것은 곧 세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세계의 어두운 진실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톱니바퀴가 부서지기 시작한 그런 세대입니다. 手に負えねえうねりとともに豪傑どもの新時代がやってくる歯車を壊したぞ 그리고 이제 9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첫 번째 세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이기에 할 이야기가 없는 듯하지만 보다는 이 스토리가 어느 날 등장했을 때 너무 뜬금없게 느껴지지 않도록 너무 급조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근 30년간의 연재 동안 꾸준하게 이 세대의 정보들을 던져놓았습니다. 먼저 900년 전에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해적 조이보이, 세계의 진정한 정통왕 데비 존스, 900년이 지나도 조이보이와 데비 존스의 망령에 시달리는 네로나이, 그리고 그가 사랑한 것처럼 보이는 알라바스타 네펠타리 가문의 여왕 네펠타리 디릴리, 조이보이의 동료 고데로보 데메스와 죄를 지었다는 증이샤가 있죠. 그리고 900년 전에 세대와 관련된 물건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적혀있거나 다른 포네그리프의 위치가 적혀있는 포네그리프 17개, 그리고 위대한 항로의 끝이자 숨겨져 있는 라프텔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붉은 로드 포네그리프 4개, 그리고 고대병기의 위치와 사과문 같은 정보가 기록된 9개의 포네그리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인선만큼이나 거대한 어떤 역할인지 알 수 없는 방주노아, 그리고 한 발만 쏴도 섬 하나를 멸망시키고 전세계 해수면의 상승을 가져오는 고대병기 우라너스와 고대병기 플루톤이 있습니다. 오다는 근 30년에 걸친 수많은 에피소드들에서 이 정보들을 하나씩 흘려왔죠. 그리고 이제는 오다가 흘린 정보들과 캐릭터들의 대사를 조합하면 1세대의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피셜이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캐릭터들의 대사를 근거로 900년 전의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로버 박사의 대사를 근거로 900년 전에 고대의 융성한 왕국이 존재했고 그 왕국은 누군가와 전쟁을 하고 패배하였으며 그 왕국의 절멸과 함께 세계정부가 탄생했다. 그 왕국의 적은 필히 세계정부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최신화에서 공개된 녹스의 대사를 덧붙이면 그 세계의 진정한 정통왕은 데비 존스였다. 그리고 로빈의 데비 존스가 해적이었다는 대사를 근거로 그 왕국의 왕인 데비 존스는 원래 해적이었다. 여기에 베가펑크의 대사를 추가하면 그 왕국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초고대 문명이었다. 하지만 그 왕국은 누가 옳다고 할 수도 없는 어떠한 사상의 차이로 인해 네로나임을 포함한 20명의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베가펑크의 대사를 추가하면 해적 데비 존스의 왕국과 네로나임이 이끄는 연합군에서의 전쟁에는 최초의 해적이었던 조이보이도 싸웠다. 여기서 클로버 박사의 대사를 다시 가져오면 이 전쟁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해적 조이보이 일당과 해적 데비 존스가 왕이었던 그 융성한 왕국은 패배하고 말았다. 그렇게 그날부터 이무가 세계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세계정부가 세워졌고 그들의 후손은 천령인이라 불렸다. 여기까지가 1세대 주역들의 스토리라인입니다. 단지 단어만 가지고 스토리를 짜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추할 수 있는 오피셜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세대의 전쟁 이후를 캐릭터들의 대사를 근거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의 대사를 근거로 하지만 그렇게 이무의 승리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세계는 네펠타리 디 릴리로 인한 세계의 진실이 적힌 포네그리프들이 각지로 뻗어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어인섬의 왕 넵튠의 대사를 근거로 조이보이는 약속의 날을 기다려달라며 지하 1만 미터의 어인섬에 사과문을 남겼고 이런 약속과 사과문과 함께 약속의 날에 움직일 수 있는 노화를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날이란 여왕인 오토이메의 대사를 근거로 고대 병기 포세이돈이 깨어나는 시대에 그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한 남자가 등장할 것이며 그때 세계엔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또 하나의 약속의 날이 있습니다. 코즈키 오뎅의 대사를 근거로 고대 병기 플루톤을 와노쿠니에 숨겨두어 다음 약속의 날이 돌아올 때까지, 다시 말해 조이보이가 돌아올 때까지 와노쿠니를 개국하여 고대 병기 플루톤을 해방해야만 한다. 라는 약속이 또 추가됩니다. 이는 조이보이는 패배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인섬에 사과를 하며 몇백 년 후에도 다시 일어날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증거로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은 잠들어 있거나 바다를 떠돌며 조이보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ジョイボーイが帰ってきた 조이보이 역시 의지가 깃든다는 악마의 열매를 통하여 자신의 의지를 혹은 운명을 전달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빠르게 시간 순서대로 1세대부터 3세대까지를 거슬러 정리를 해보면 패적인 데비 존스가 왕으로 있던 엄청나게 융성했던 왕국은 어떤 사상의 차이로 인해 네로나 임성을 주축으로 한 20명의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초의 해적이었던 조이보이 역시 왕국의 편에 서서 싸웠으나 패배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네펠타리 릴리의 도움으로 세계의 포네그리프를 뿌렸고, 후손들이 혹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혹은 20인의 왕들이 연합체에 탄압받는 이들이 반드시 일어서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며 세계의 전쟁을 걸 때를 대비하여 고대 병기와 노아 그리고 자신의 의지까지 담긴 악마의 열매까지 후대에 전달하였다. 훗날 그 의지를 잇는 자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D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이 이름은 아름아름 전달되어 어딘가에서는 신의 천적이라고 불리게 된다.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나고 조이보이의 운명을 갖게 되는 걸출한 해적 골디로저와 데비 존스의 운명을 갖게 되는 걸출한 해적 데비디 지백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대가 왔고, 이때부터 네로나임은 완벽한 자신의 세계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골디로저는 이미 불치병에 걸린 상태였으며 おいシャーリー、人魚姫はいつ生まれそうだ 자신의 시대는 해왕류를 다룬다는 고대병기 포세이돈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이고, 그 포세이돈이 태어나는 시기는 10년 뒤라는 것을 마담 셜리를 통해 알게 되고, 만물의 소리를 듣는다는 특별한 능력으로 해왕류들의 대화를 듣게 되고, 生まれてくるのに110個大きくなるのに115個 그 포세이돈이 태어나 자라는 데까지 총 15년이 걸린다는 것까지 알게 된다. 거기에 더해 해왕류들의 왕 고대병기 포세이돈 외에도 새로운 어떤 왕이 태어나고 生まれるよ僕たちの王が生まれるよ遠い海でも生まれるね 그 둘이 만나게 되며 二人の王がまた出会う日をクジラたちも喜んでいる僕らもずっと待っていたあと少し今度はきっとうまくいく 이번만큼은 잘 될 거라는 이야기도 들었던 로자는 俺たちは早すぎたんだ 지금은 때가 아니며 あの声はきっと真実誰かが生まれる 누군가가 태어날 것이고, 그가 태어나는 시대가 바로 조이보이가 패배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미래의 의지를 전달해온 그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된다. そして俺たちを超えていく 그렇게 조이보이의 운명을 지닌 사내가 누가 될지 모르던 로자는 자신의 죽음으로 대해적 시대를 열어 많은 이들이 세계의 비밀이 적혀있는 나프텔로 가도록 설계를 하였다. おいロジャー、お前なんであんなこと言い出しやがった。大海賊時代世界はまんまと乗せられた。 그리고 자신이 처형당한 후로부터 해왕류들의 왕 포세이돈과 또 어딘가에서 태어날 어떤 왕이 태어나기까지 10년에서 15년이 더 필요하기에 로저는 그 의지가 길을 잃지 않도록 샹크스라는 사내에게 의지를 맡겨둔다. ラフテルから帰ったロジャーに赤太郎は何やら質問してその後泣いていた 그 의지를 전달받은 샹크스는 언젠가 일어날 전쟁의 필수적으로 조이보이의 의지가 담긴 고무고무 열매, 즉 사람 열매 모델 니카의 이름을 가진 악마의 열매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입수한 뒤 로저가 태어난 이스트블루의 어떤 시골 마을에서
그 열매를 우연히 혹은 운명적으로 먹게 된 루피라는 아이에게 조이보이와 골디로저의 운명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밀짚 모자를 함께 맡기게 되며 로저를 지나 샹크스를 통해 전달된 조이보이의 의지는 루피에게 완전히 전달되었고 이제 루피는 세계 정보와 싸우게 되는 운명을 지니게 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리가 비껴갈 일은 거의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상 가능한 스토리 중에서도 물음표를 띄우게 하는 존재가 아직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비 존스이죠. 데비 존스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에 어떤 결의 인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D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선조들의 의지를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역사를 궁금해하며 그 진실을 후대에 알리려 하고 기구한 운명임에도 결국은 세계 정보와 맞서는 운명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자유를 향한 투쟁의 이미지를 가진 것과는 달리 데비 존스의 운명을 이은 D의 일족은 모험과 자유를 사랑하는 해적의 이미지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고 결국엔 세계의 정상에 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해적보다 더 해적 같지만 D의 일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단아나 괴짜 그리고 악역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그렇기에 이 운명의 초석을 다진 데비 존스 역시 운명 신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D의 일족과 같은 카테고리로 묶이기는 하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괴짜나 이단아 혹은 빌런이었을 것인데요. 그가는 D의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괴짜들인 이 사내들이 앞으로의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개된 어떤 정보가 일반적인 D의 일족의 전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조이보이와 완전히 배치되기에 그 정보를 통해 앞으로의 스토리에서 데비의 D를 가진 후예들이 왜 D의 일족 중에서도 이질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의 스토리 전개에서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추측이 가능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했던 최근에 공개된 어떤 정보란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비 존스는 세계의 진정한 왕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D의 일족의 전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조이보이의 어떤 설정과 엮이고 말죠. 몇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에메트는 깨어나자마자 조이보이에게 사과를 합니다. すまないジョイボーイ 그렇게 800년간의 죄책감을 갖고 있던 에메트가 다음 조이보이인 루피를 오로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간직하고 있던 조이보이의 패왕색이 담긴 매듭을 풀기 전 이런 대사를 합니다. 너를 왕으로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해. 즉 2세대에서 D 로저와 D 지백이 바다에서 자웅을 겨루고 로저가 해적왕이 되었듯 3세대에서 D 루피와 D 검은 수염이 차기 해적왕에 자리를 두고 자웅을 겨루듯 1세대에서도 조이보이와 데비 존스가 왕의 자리를 두고 자웅을 겨루었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의 왕좌의 주인은 데비 존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만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2세대와 3세대의 승자는 해적왕이라고 불리게 되지만 1세대는 해적왕이 아니라 그냥 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추측해보자 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900년 전 당시의 세계의 지리학적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원피스의 세계는 섬들이 각자의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 세계도 한국이면 한국,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미국 이런 식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원피스는 좀 더 극단적이죠. 위대한 항로의 특이한 기후 때문에 아예 고립되어 수백 년이나 뒤처져 공룡들이 살고 있는 섬이 있다던가 하루 종일 번개가 내리치는 섬에 공중부양이 가능하다거나 모든 것이 길다라다거나 수백 년은 앞서간 섬도 존재하는 문화 차이 정도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차이입니다. 거기에 위대한 항로라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해류 때문에 나침반은 소용도 없고 근처에 있는 섬으로 가는 것조차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죠. 이로 인해 모험심이 가득하거나 꿈을 이루고 싶거나 보물을 노리는 강인한 해적들과 그들을 잡는 강한 해군만이 바다를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래서 극단적인 기후 환경으로 인해 교류가 불가능하다시피 한 2세대와 3세대가 해적들의 시대이자 모험의 시대이자 대항의 시대이자 해적왕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리가 생기게 된 이유가 있죠. 베가펑크가 알려준 메시지를 근거로 하고 제가 그동안 일관되게 들려드려왔던 이야기를 정리하면 원피스의 세계는 원래 이런 바다가 대부분이 아닌 몇 개의 거대한 대륙임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大昔世界には我々の知る由もないいくつかの大陸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我々は今かつての大陸の断片の上に暮らしておるのじゃ。 이것은 현실 세계의 대륙이동설과 매우 유사합니다. 대륙이동설이란 지구의 대륙은 지각 전체가 붙어있는 하나의 땅덩어리였으나 억거비 시간 동안 대륙이 조금씩 이동하며 대륙은 여러 개로 찢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지금의 수많은 섬과 세계의 형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찢어지기 전 거대한 하나의 대륙의 이름을 초대륙 판게아라고 명명하고, 이렇게 거대한 대륙이 있었다는 이론을 판게아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원피스의 세계는 몇 개의 대륙이었음이 밝혀진 상황에서 굳이 이론을 덧대어 설명드리는 이유는 레드라인의 정상에 있는 천룡인들이 살고 있는 마리조아의 성이름이 판게아성일 정도로 원피스의 세계관은 이 이론에서 차용되었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레드라인이 거대한 벽이 아니라 섬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의 붉은 흙의 대륙이라는 초기 설정까지도 원피스에는 거대한 대륙이 존재했다는 확신만 더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현실 세계와 원피스의 세계가 다른 점은, 현실 세계는 억겁의 시간 동안의 대륙이동으로 세계의 지도가 만들어졌지만 원피스의 세계는 고대병기까지 동원된 세계가 휘말려든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섬 하나를 지워버릴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고대병기는 전 세계의 해수면 상승을 불러왔고, 가라앉은 섬들이 수도 없이 많았으며 대륙의 높낮이로 인해 현재의 지도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이렇게까지 원피스 세계관의 지질학적 관점까지 설명드린 이유는 몇백 년 전 조이보이의 시대 때는 배로 섬을 이동할 필요가 없는 모험의 시대나 대항해의 시대가 아닌 대륙의 시대였을 것이란 뜻입니다. 그렇기에 2세대와 3세대가 해적왕으로 불리는 것과는 달리 1세대가 해적왕이 아닌 그저 왕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륙의 왕의 자리에 조이보이가 앉지 못했고 데비 존스가 앉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왕국이 이후에 연합군에 대항해 고대병기가 동원된 100년의 전쟁을 치르면서 세계의 섬들이 가라앉고 새로운 지도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대륙의 시대가 아닌 배로 항해를 해야 되는 시대가 열렸기에 조이보이가 바로 彼の名はジョイボーイ。この海で初めて海賊と呼ばれた男じゃ。 최초의 해적이라고 불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면 조이보이가 최초의 해적이 된 이유는 포네그리프를 세계로 널리 퍼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며, 로저가 대해적 시대를 연 것은 어쩌면 자신의 계획이면서도 최초의 해적이라는 타이틀로 세계를 누비며 포네그리프를 세계에 퍼뜨려 후손들에게 의지를 전달했던 조이보이에게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모든 세대를 정리하였으니 세대별 왕의 계보를 정리해보면 1세대의 왕은 지배파 데비 존스, 2세대의 해적왕은 자유파 골디로저, 그리고 3세대의 해적왕을 정하는 시기가 지금 루피의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의 자리를 두고 싸우는 두 가지의 뒤에 대한 이야기를 쓴 오다의 의도는 너무도 명확해 보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너무도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유롭고 싶은 해적과 この海で一番自由なやつが海賊王だ。 지배하고 싶은 해적의 차이입니다. そうここから先は俺の時代だ。 즉 어떤 세계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해적왕이 되느냐에 따라 원피스의 세계의 운명이 극단적으로 갈려지는 스토리를 보여주려 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배의 뒤를 가진 데비 존스가 왕이 된 1세대부터 이무와 연합군이 생기며 세계가 휘말려드는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전쟁에 대한 후폭풍은 복수에 복수를 낳으며 900년이 넘는 영원할 듯한 싸움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포세이돈이 존재하지 않은 2세대를 건너뛰고 3세대의 자유파인 루피에게 왕의 자리를 주며 이 영원할 듯한 전쟁을 끝내고, 그렇게 원피스를 완결하려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스토리로 갈 확률이 높은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조이보이는 주인공의 계보인데도 왜 데비 존스에게 왕의 자리를 내주고 이무연합에게도 패배하며 자신의 패배라는 짐을 후손들에게까지 몇백 년간 이어지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민폐 아닌가라는 생각 말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본 스토리를 통해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조이보이의 발목을 잡은 것이 무엇인지는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원피스 세계관을 담았다는 벽화를 통해서 말이죠. 이 벽화는 1세계, 2세계, 3세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백의 100년의 시기로 보이는 1세계를 자세히 보면 임으로 보이는 왕관을 쓴 자와 19명의 인물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공백 200년 전쟁을 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는 임우 포함 20명의 왕의 동맹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임으로 보이는 자가 있습니다. 이곳을 확대해보면 벽화 다른 부분의 배들처럼 똑같은 형태를 그려놓고 노까지 두 개를 그려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이무가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시 효과입니다. 두 개의 노에 집착하게 만들어 시선을 끌고 확실히 이것은 배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진짜는 큰 형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이상해 보이는 전체 형태를 살짝만 비틀어보면 이 형태는 바로 코끼리입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 안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노아와 사람들과 동물들과 종족들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이무가 타고 있는 형태의 것이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코끼리라고 한다면
원피스 세계관에서 모든 것을 품을 정도로 거대한 코끼리는 딱 하나, 즈니샤뿐이 없습니다. 즉 이 그림은 즈니샤의 코에 이모가 타고 있고 즈니샤는 나무를 올라가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즉 조이보이의 동료가 이모를 태우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림이기에 이것은 어쩌면 지금 원피스에서 강인 한이즈를 가진 엘바프의 전사들 뿐만 아니라 로저의 견줄 정도로 왕의 자리를 두고 싸웠던 록스도 쉽게 조종당하는 도미리벗이라는 이무의 사기적 기술 앞에서 즈니샤도 당해버리고만 것이 아닐까 싶으며 이것은 곧 즈니샤가 죄를 지어 800년이라는 영겁 같은 시간 동안 바다를 떠돌게 된 원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이것에 더해 몇백 년간 움직이지 않다가도 일어나자마자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すまないジョイボーイ 에메트의 800년의 죄책감까지 조이보이와 함께했던 동료들이 바로 조이보이의 발목을 잡게 된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인공이 계보인 조이보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말이죠.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렇게 자유의 계보인 조이보이가 왕이 되지 못함은 지배의 계보인 데비 존스에게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이모와 연합군의 전쟁으로 이어져 이모라는 또 다른 지배자를 만들었고 그 결과가 800년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과 탄압으로 이어졌다는 지배가 지배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는 元天竜人だ浜で全身の骨を折ろう千本の矢を刺そうずっとずっと生かしてもっと苦しめろ 소년 만화가 늘 고민해오던 철학적이면서도 고질적인 문제를 만들고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조이보이는 지배가 지배를 낳고 전쟁이 전쟁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지배의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지배의 상징인 데비의 의지를 잇는 사람이 라프텔로 가서 세계의 모든 것을 알기를 바라지 않음이 확실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추측이 아니라 베가펑크의 대사인 조이보이가 원피스를 찾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대사를 근거로 합니다. 그렇다면 조이보이가 원피스를 찾길 바라는 사람은 당연히 조이보이의 의지가 담긴 열매를 먹고 자유로운 것이 바로 해적왕이라고 말하며 조이보이의 밀짚모자와 이대 자유파 왕인 로저의 상징인 밀짚모자를 이어받은 루피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원피스를 찾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은 지배의 뒤에 운명을 받는 데비디 티치가 될 것입니다. 모든 대사에 근거한 이 흐름 속에서라면 그동안 오다가 검은 수염 데비디 티치의 성장서사를 근 30년간의 에피소드 중간중간 굳이 넣으며 주인공과 취향의 차이조차도 맞지 않는 아치에너미로 만든 이유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샹크스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샹크스는 조이보이의 운명을 잇게 된 2세대의 왕인 골디로저가 3세대의 왕이 될 사람에게 조이보이로부터 이어져 자신에게 온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시키고자 한 전령이자 라프텔의 파수꾼의 역할이 될 것이 확실해져 보입니다. 그 이유는 샹크스의 모든 행보는 딱 두 개뿐이 없었습니다. 자유의 계보인 조이보이의 의지가 담긴 고무고무 열매, 즉 사람 열매 모델 니카를 찾고 골디로저와 똑같은 말을 하고 ベイリーさん、俺は本当に驚いたよ。イーストブルーにロジャー船長と同じことを言うガキがいたんだ。船長のあの言葉を。 조이보이의 의지가 담긴 열매를 먹은 시골 마을의 소년에게 자유파 계보의 상징인 밀짚모자를 건네주었고 그가 큰 줄기를 넘을 때마다 근처의 역에서 유사시 대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자유파 왕위 계보인 루피를 밀어주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반면에 지배의 계보를 잇는 검은 수염과 관련해서는 샹크스의 트레이드마크 상처인 왼쪽 눈의 상처가 검은 수염에게 입은 상처인 것이 알려지며 이미 한 차례 가볍지 않은 충돌이 일어났던 것을 암시했었고 모든 등장의 행보는 검은 수염에 대한 경고였으며 정상결전에서도 검은 수염의 대사를 통해 둘은 언젠가 반드시 충돌할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즉, 샹크스라는 캐릭터의 스토리 라인은 자유파 계보인 루피를 밀어주고 지배파 계보인 티치를 견제하는 두 가지 행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샹크스를 전령이자 파수꾼이라고 표현한 것이랍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 1세대 자유파 조이보이는 라프텔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 열쇠를 남기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이것을 찾아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길 바라는 계획을 세웠고 2세대 자유파 골디로저는 800년 만에 처음으로 라프텔에 들어가게 되어 세계의 모든 것과 조이보이의 의도를 알게 되었지만 불치병에 걸림과 동시에 자신의 세대에 포세이돈이 없었기에 대해적 시대를 열어 자유의 딜을 가진 후예들이 라프텔로 들어가 세계의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길을 열어주었고 1세대의 실수였던 지배파 D가 왕좌를 차지하여 지배가 지배를 낳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배파 D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없게 견제하기 위해 비낭자의 자리 옆에
샹크스를 세워두는 계획까지 만들었다는 것이랍니다. じゃあまるでこの海賊時代は意図してロジャーが作ったみてえだな。 이렇게 된다면 검은 수염이 정상결전에서 샹크스에게 말했던 せあ男前が上がったな赤髪。似合ってるぜそのキス。お前らと戦うにはまだ時期が早い。 둘이 부딪히게 되는 그 시기란 조이보이와 골디로저가 경기했던 지배가 지배를 낳는 데비디의 운명을 받은 검은 수염이 라프텔에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으며, 그래서 샹크스의 검 이름이 보물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의미의 그리폰으로 설정된 것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죽음 직전에도 로저에게 세계의 모든 것과 D에 대해서 듣던 순간을 회상하던 흰 수염이 마지막 순간에 D의 이름을 가진 데비디 티치에게 ロジャーが待ってる男は少なくともティーチおめえじゃねえ。 너는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즉슨 검은 수염이 최종 보스가 아니라 이무가 최종 보스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순서는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라프텔로 들어가면 엄청난 보물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네그리프들을 하나하나 엮어 글귀를 가져가 라프텔에서 마지막 포네그리프에 열쇠를 끼워 맞추면 진짜 역사가 드러나게 되고 세계의 모든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서야 세계 정보와 싸울 명분이 갖춰지기 때문에 이무와 싸우기 이전에 무조건 라프텔을 들어가야 스토리 전개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라프텔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해적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적왕의 자리 혹은 왕의 자리를 두고 싸우던 두 개의 운명들의 싸움이 라프텔에 들어가기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그때 라프텔에 들어가는 것이 지배의 D가 되면 지배의 상징인 데비디와 지배의 상징인 이무가 부딪히게 되기에 지배가 지배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누군가가 끊어내지 않으면 영원한 전쟁이 지속되는 소년 만화가 늘 풀려고 노력해왔던 철학적인 가치와 늘 전쟁에 관심 있다고 말해오며 전쟁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오던 오다의 행보와도 위배되기에 자유의 운명인 루피가 라프텔에 입성함으로써 지배의 상징인 데비디가 왕권을 잡으면서부터 시작된 800년간의 실수를 바로잡고 지배와 지배가 부딪히게 되면 생기게 되는 영원할 듯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며 원피스의 주제와도 같은 자유가 승기를 잡으며 영원할 것 같은 전쟁을 끝내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루피가 라프텔에 입성하여 해적왕이 되고 난 뒤 세계 정부와 싸우는 진짜 마지막 전쟁에는 샹크스가 검은 수염으로 인해 죽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검은 수염도 아군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검은 수염은 주인공의 형을 죽인 근본적인 원인이었기에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절대 안 했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다는 지금 해적 장르에 대한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해적 장르를 대표하는 요소에는 꿈, 자유, 보물, 수평선, 낭만, 음악, 사랑, 바다 등등 수많은 것이 있지만 이렇게 상징적이지 않고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해적 장르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가 너무도 달라 쥐잡듯 죽이고 싸우다가도 어떤 대의와 어떤 신의와 어떤 우정과 어떤 마음 앞에서는 하나가 되는 의리 같은 것, 즉 영원한 적은 없다는 것 말이죠. 원피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해적 장르인 캐리비안의 해적을 보면 동인도회사라는 강력한 세력이 데비 존스의 약점을 잡고 바다를 지배하기 시작하자 너무도 달라 서로 싸우기만 하던 해적들이 바다를 위해 해적왕을 주축으로 하여 깃발을 올리고 하나가 되어 싸우는 클라이막스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원피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로저와 시대를 풍미하며 서로 죽일 듯 싸우던 시키는 로저가 사형당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로저가 너희들에게 졌을 리 없다며 로저를 모욕하지 말라며 자신이 죽이겠다고 홀몸으로 해군본부로 쳐들어가 마린포드에 반타작을 날려버린 후 임페다운에 투옥되었다거나 루피의 밀짚 모자를 찍고 루피를 영원히 증오하던 버기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임페다운에서 루피를 돕게 되었고 정상결전에서 대장들로부터 루피의 목숨을 구해주게 된다거나 어린 시절 비비의 뺨을 때리고 초파의 은인의 죽음을 조롱하던 와포르는 훗날 다시 일어서서 세계정부가 입국의 왕이 되었으면서도 이무의 표적이 된 비비를 도망치게 도와주고 루피와 로빈의 가슴에 갈고리를 찔러 넣었던 크로커다일은 루피와 함께 팀을 짜서 임페다운을 탈출하기도 했으며 흰수염의 목을 치려 급습하던 그 사내가 에이스의 처형을 방해해서 도와준다거나 자신이 죽이려 하던 흰수염의 나약해짐에 대하여 한탄하고 흰수염은 자신의 배에 칼을 찔러 넣은 스쿼드를 아들이라며 감싸 안는다거나 루피의 꿈을 무시하며 낭만은 없다고 조롱하던 베라미는 훗날 루피에게 도움을 받고 해적을 그만두고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깃발을 만든다는 깃발장인에게 찾아가
밀짚 모자의 해적기를 그리는 작업을 시작하고 루피와 죽기 직전까지 싸우던 카타쿠리는 루피가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만족해하고 빅맘과 카이도는 쉴 틈 없이 서로를 죽이려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가 되고 아무리 동맹의 간부더라도 자신이 기억을 잃었을 때 도와주었던 마을을 불태웠다며 악우를 돌리고 분노하는 빅맘의 모습들이나 한 시대를 풍미하며 서로를 견제하던 상황들은 과거에 함께 싸우던 동료였으며 지금까지 등장했던 초신성들 대부분이 루피와 동맹을 맺고 적을 쓰러뜨려 나간다는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해적들의 의기나 의리 같은 흐름들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해적이 아니라 해도 해군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모커가 루피를 꼭 자신의 손으로 잡겠다고 따라다니면서도 함께 싸우며 난관을 헤쳐나가기도 하고 대장 후지토라는 루피를 쫓지 않고 놓아주며 얼굴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밀짚 모자의 땅을 전멸시켰던 키자루가 중요한 순간에 루피에게 음식을 가져다줘 체력을 회복시켜준다던가 해군인 가프가 로저와 손잡고 이무와 이무에게 조종당하는 록스를 공격하는 것까지도 그리고 있죠. 거기에 해군 본부는 늘 세계 정부의 독단적 임무와 말 같지도 않은 정의의 의문을 품어왔고 오다는 그 흐름을 틈틈이 그려왔기에 해군도 언젠가 반드시 세계 정부에 대항해 싸우는 루피의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무엇보다도 1세대의 왕의 자리를 두고 싸우던 조이보이와 데비 존스는 이무라는 대항마에 맞서 싸웠고 2세대의 왕의 자리를 두고 싸우던 골디로저와 데비디지백 역시 이무라는 대항마에 맞서 함께 싸웠습니다. 이런 흐름들에 있어 3세대의 몽키디 루피와 데비디 티치 역시 이무라는 천년의 적에 대항해 함께 싸울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뜻이랍니다. 무엇보다도 검은 수염은 쿠마와 같은 버커니어족입니다. 버커니어족은 상징 같은 것입니다. 버커니어족은 세계 정부에 대항하여 싸우다 멸족하고 천년에 가까운 시간을 탄압받았기에 버커니어족이라는 설정을 가지게 된 이상은 검은 수염은 세계 정부에 맞서 싸우게 될 운명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티치는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원피스의 최종 전쟁에서는 170개국 이상의 가맹국에 수천만 명의 병사를 가진 세계 정부라는 강대한 적 앞에서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해적들과 해도 그리고 역사를 알고 싶은 사람들, 늘 세계 정부의 사상을 위협하던 혁명군과 천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탄압받아오던 모든 종족들과 어쩌면 일반 시민들까지도 밀짚 모자를 쓴 해골이 그려진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해적왕의 깃발 아래 자유 앞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그런 어린아이의 꿈 같은 것을 마지막 장에 그리며 역사적인 소년 만화이자 소년 만화 시대의 마지막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피스의 끝을 그렇게 마무리하며 인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受け継がれゆく意志、人の夢、時代のうねり、人々が自由の答えを求める限り、それらは決してとどまることはない。